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치사야. 러시아가 어제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75발을 공격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에 있었던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이틀 만에 러시아가 보복 조치에 나선 건데요. 공습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수도 키이우 동부에 있는 도시 브로바리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막심 씨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심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그 브로바리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키이우하고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네, 저희 고향 도시 브로바리라는 도시가 저희가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그러면 얼마 안 떨어져 있네요. 이번에 네. 미사일 폭격으로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네,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거의 없지만 키이우에는 거의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 도시가 피해를 안 당해봤어요. 근데 예. 키이우 중심지가 피해를 봤다고 제가 들었어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어떤지는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예,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이제 사실 폭격이 있어서요. 오늘도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주로 발전소, 변전소 같은 이제 시설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 폭격을 한 시간이 월요일 출근 시간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키이우가 폭격한 지 2달 만에 이런 많은 시민들이 그걸 이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2달 전까지만 해도 키이우로 러시아 군이 진격하려고 하다가 결국 막혀서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키이우는 좀 평온한 일상이 유지가 됐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러시아 미사일이 키이우 수도에 떨어지면서 공격을 하면서 키이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2월 24일을 다시 살아본 느낌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했어요.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키이우가 우크라이나가 폭격을 당했고, 저희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일은 거의 2월 24일에 전쟁 시작에 살아본 다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공습 경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질서정연하고 의연한 모습 보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겼어요. 네? 미사일 폭격, 예. 공습 경보나 이런 소식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익숙한 편이라 그렇게 많이 혼란스럽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할지,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이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결상전을 다짐하고 있던데요. 막심 씨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하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크라이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국제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메시지요. 제가 보내고 그 메시지는 러시아가 자기 이제 약간 저희가 죄를 지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은 러시아와 그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다 모으고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보고 지금 또 약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특히 뭐 나토가 저희가 방문 시설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나 나토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혹한 전쟁이 빨리 좀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지금 통신도 조금 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태 안 좋은 거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인 막심 씨였습니다. 이번엔 확정기로에 놓인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전개될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정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전세가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동부와 남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스크, 루안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점령당한 헤르손, 자포로지아 등지에서 많은 땅을 수복 중인 상황에서 지금 있었죠. 지금 전세가 처음에는 러시아한테 유리할 것 같더니 그 다음엔 좀 교착 상태에 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조금 좀 유리한 방향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네. 이것이 어떤 그 전선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당했고 그것을 수복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 러시아가 얘기하듯이 자신들이 무슨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폭발 사건이 발생한 크림대교, 푸틴의 자존심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의 상징이라고도 또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렇죠. 크림대교가 가지는 상징성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크림대교는 이제 2014년 이래 러시아가 이제 불법적으로 현재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또 러시아 본토를 잇는 이제 19km 정도 되는 길이의 굉장히 큰 다리입니다. 2018년에 개통을 했고요. 여기에는 기차도 지나가고 도로도 같이 있는 그런 거대한 다리입니다.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한 7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만든 이 크림대교는 이제 푸틴뿐만 아니라요. 이 러시아인들에게 좀 각별한 의미가 있죠.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그래서 이 전력과 수로와 더불어서 이제 군사, 민간, 물류 유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러시아 제국의 영토의 이제 수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푸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대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은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러시아가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2014년에 산탈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전 세계가 각인하게 되는 계기도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겐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제 푸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이 철저하게 보안을 자랑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치명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러시아인들에게. 또 되게 무서운 것은 이제 크림도 곧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에게 큰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종의 빼앗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동부하고 그렇죠. 이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주에서 주민 투표까지 실시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지금 실제 전황 흘러가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만 서로 공세를 주고받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까지 지금 공세를 확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이 더 확전으로 가고 더 악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보병이나 포병 혹은 뭐 탱크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은 더 이상 힘들 것 같고, 이러한 식으로, 미사일 공격 중심에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런, 수도시설, 이런 쪽으로 이제 대대적 폭격을 가하면서 이번 겨울을 힘들게 만들게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곧 이번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양쪽 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까지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는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마지막에 갔을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전쟁 자체가 과연, 이 전쟁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과연 그런 19세기식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그런 공격과 침탈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었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타국의 15% 이상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어떤 대대적인 전략 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러시아의 그런 마지막 양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랄 따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냥 퇴각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영토는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선다고 하는데, 중재라고 하는 선이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 사이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실행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동부와 남부로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공동의 합동군을 베라루스와 러시아가 지금 배치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절대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헤르손과 지금 새로 점령한 자포로지아의 그 핵시설, 그다음에 수로,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게 사실 러시아의 최고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지역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마치 과거에 우리 휴전선을 두고 마지막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그 전선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피가 양쪽 다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하게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어떤 부담은 계속 커지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물적인 피해는 계속 발생하는,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오래 아니겠습니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오래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